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포용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통합의 아이콘이죠. 김부겸 전 총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요즘에 전국을 누비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던데요. 광주 전남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대구 경북에도 좀 다녀오셨죠? 시민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던가요? 역시 뭐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들의 걱정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국의 표류가 장기화되니까 이 국정이 불안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민생 경제가 엉망이다. 그다음에 뭐 또 다 지역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 청년들의 어떤 그런 원망 섞인 절규 이런 건 다 똑같았습니다. 빨리 이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조금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정치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래도 TK에서는 탄핵 반대, 그리고 호남에서는 탄핵 찬성 이런 민심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제가 보기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 참 보도하듯이 뭐 그렇게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탄핵 찬성, 어느 쪽이 탄핵 반대 뭐 이런 목소리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모여들어서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멀쩡해진 헌법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중지시키고 또 헌법적 가치 자체가 짓밟힌 데 대한 분노는 똑같아요. 다만 이 시기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퇴로가 열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치권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시원한 해법을 못 보여주는 데 대한 그런 분노는 있죠. 어쨌든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민심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민심 분열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를 흔든다 이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전국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왜 촉발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우리 헌정질서, 법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합의 자체를 짓밟아서 생긴 거예요. 따라서 이걸 마치 뭐 양쪽의 책임이 똑같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이렇게 호도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은 일종의 공당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세금으로부터 지원까지 받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라고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런 큰 정당이고요. 이 정당이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이 말 저 말 막 뱉어낸다고 제가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종의 이제 아스팔트에 계시는 분들, 뭐 우리는 거구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옆에 서 있겠다? 저는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다.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이 합의한 가치와 근본 토대 자체는 그거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결별해라.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비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상황을 수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에 막 결집되고 거기에 대한 뭐 여론이 조금 높다고 해서 공당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면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없죠. 이건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은 어쨌든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느닷없이 그리고 군대가 동원돼서 뭐 텔레비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회에 뭐 군인들이 해서 그 분명히 헌정 질서를 중지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 그럼 대한민국은 뭐 어떻게 이걸 말하자면 기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다 이 상식적인 국민의 어떤 판단과 그 기대에 부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탄핵 반대 외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만약 그렇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사회가 더 쪼개지고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뭐 윤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키느니 뭐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느니 이런데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옥중에 있는 그분 발언을 뭐 중계를 하듯이 하잖아요. 그분이 뭐 지금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뭐 어떻게 민주화하다가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 계시는 겁니까? 그걸 뭐 중계를 하듯이 하고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국민들이 사실은 서로 뭐 헌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거의 내전 상태는 다름없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절대로 성복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이 상황이 몇 년 들어가면요. 지금 세계는 무슨 AI라는 신문명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일할 기회조차 없다고 이 절규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고 뭐를 준비를 할 겁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바로 그 후과까지를 같이 지금 고민해달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총리님이 다시 이렇게 뭔가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3년 전에 이제 총리직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제 사실상 정치 접는다고 말씀드렸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뭔가 활동을 재개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제가 무슨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물론 이제 작년 봄이었죠.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공천 후유증 뭐 그것 때문에 소위 뭐 비명 행사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당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총선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랬더라도 국민 눈에는 그게 이제 정치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총선 결과가 좋아서 제가 좀 떨어져 다시 그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이후 보니까 이렇게 민심이 충돌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하는 게 뭐 거의 내란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또 과거에 뭐 책임 있는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한테 대해서도 이건 뭐 저는 외면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는데 뭐 제가 과거에 정치해왔던 행적이나 또 행정을 해왔던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에 조금 이 갈등을 풀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쨌든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황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사실상 국민들은 한쪽은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기대 때문에 한쪽은 이러다가 이게 국민의 상식대로 판단이 안 나오는 거냐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만 이렇게 관심이 있지 국민들 마음에는 대선이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 가서 이제 그 국민들을 만나거나 청년들을 만날 때 이 대선을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실패에 대해서 촛불 민심을 다잡는 촛불 정부가 못 돼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정부는 연립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정부 때 협치가 안 돼서 안 될 측면이 크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촛불 민심이라는 광범한 민심이 모여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했는데 그럼 그 국민적 에너지를 좀 담아내는 그런 폭넓은 어떤 세력의 연합이었더라면 훨씬 문재인 정부가 거둔 성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회 변화라든가 그런 성과물을 냈을 것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저희들도 뭐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상 응원봉을 들고 그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외쳤던 그 젊은이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세력,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에서 흘러나왔고 그 에너지로 지금 탄핵 소추까지 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결정은 헌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 에너지를 모아서 가야지. 적어도 탄핵의 강을 건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는 이번에 한번 폭넓게 뭉쳐보자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의 좀 더 다수가 네. 어떤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힘도 실어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뭐 흔히 사회 대계획이라는 또 정말로 새로운 문명이 지금 AI라는 새로운 문명이 오고 있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심지어 응원봉 연합 정부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여기에서 보수 정당 인사라 하더라도 네. 뭐 정당 자체가 뭐 그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인사들이라도 여기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자기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뭐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저 정도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때 DJP 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지도 못한 그런 네. 어떤 정치적인 큰 연합을 하셨거든요. 예. 그 힘으로 IMF도 극복해내셨고 된 건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어디까지 연정이 가능할까요? 가령 김문수 전 장관부터 한동훈 전 그래 대표. 뭐 여기서 까지라고 개개인의 하면. 뭐 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적어도 이 탄핵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획책 세력하고는 분명히 선을 끊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그려가는데 뭐 그분들이 자신들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뭐 건강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그런 건강한 경쟁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권력이나 새로운 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아까 거기에 맞는 어떤 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합의 단계가. 네. 뭐 그렇다면 저는 거기서 뭘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네. 그 어떤 그런 소소한 차이는 뭐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또 어제 그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사이다보다는 국밥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국밥도 좋아하신다고 하고 약간 국밥에 담긴 의미가 약간 뭐 통합 이런 건가요? 국물과 밥과 그렇죠. 나물과. 같이 살아가려면 섞여야죠. 예. 내 것만 옳고 또 우리 편만 있으면 그게 세상이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렇게 정치적 격돌시기 또 긴장이 이렇게 극도로 다른 시점에는 쟤는 발언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인기가 없죠. 시원시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편이 어느 한쪽을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뭐 압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서로 생각도 그렇고 세상살이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그러면 조금 양보를 시켜야죠. 정치하는 사람들 네.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선동을 하면 그 시간은 시원한데 나는 이게 마치 그거 같습니다. 이게 저 일회용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네. 거다. 그때는 뭐 우선 당장 뭐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좋은데 그 자꾸 오래 가면 그게 전부 다 뭐 병으로 가고 뭐 그거 되잖아요. 영양가도 없고. 예. 그런 데 비해서 뭐 국밥이라는 거는 오히려 당장은 뭐 땀을 흘리며 드시더라도 지금 몰라도 그게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영양가도 있고. 건기라고 하나요? 그게 오래 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왜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예.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약간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데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탄핵이라는 뭐 국민들로서는 21세기 한복판의 계엄이라니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내란 혹은 탄핵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했잖아요. 예. 이럴 때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 민주당이 기대했던 거는 민주당이 이제 원내 절대 다수니까 민주당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를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정부를 인도를 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금 이렇게 능숙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민주당이 뭐랄까 조금 뭐 서두른다 할까?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기대대로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좀 윽박지른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도 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총리셨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저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이른바 이제 열렬 적극 지지층들한테 네. 아주 혼이 났는데 예. 그래도 조금 그 문제는 성급했다. 그래 그 이후도 국민들이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좀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뭐 특별히 무슨 큰 아직 그 당시 큰 뭐 역할도 한 것도 없고 네. 다만 이제 이 내란 사태에 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이런저런 것도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니까 막 그때부터 조금 민심이 예. 싸늘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쨌든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안 한다고 본인도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합의. 좀 국회에서 조금 합의를 해라 그중에 한 분. 예. 왜냐하면 여야 합의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한쪽에 뭐 합의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서로 양쪽이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국정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국민들이 이 탄핵 사태를 보는데도 이렇게 막 서로 진영으로 나누어서 네. 싸울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시잖아요. 예. 요청은 이제 이 대표 측에서 한 거고 예. 만약에 만나시면 그러면 어떤 얘기도 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이제 흔히 그동안 뭐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네. 이 대표가 리드하는 민주당이 너무 이제 일방적이다. 뭐 심지어 어떤 데서는 일극 체제다라고 네. 하는데 조금 폭넓게 이제 사람들을 기용도 하고 당 운영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뭐 그런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이 보이고 이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겠냐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개헌 문제 아닙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 한 사람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이렇게 온 국민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권한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게 문서와 물론 뭐 아직까지 이제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어쨌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헌법이에요. 네. 이 헌법을 언제까지 가져갈 겁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틀 자체는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대표께서 반응을 안 하는데 뭐 어느 이야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뭐 곧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 대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때 분명히 이 대표의 정치하는 철학이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에 관한 입장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역시 이제 국회 일당이고 하니까 좀 정부도 조금 설득을 하고 예. 이 여당도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민생에 관한 결정들, 그게 법률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고 추경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대표가 그런 좀 여유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게 또 당내에서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이 대표가 또 그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을 보기에도 좀 안심이 되실 거고요. 네. 그럼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 방향은 일단은 당장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적어도 큰 방향과 예. 아마 당선되면이 아니고요. 예. 선거 과정에서 큰 방향과 시기 이는 분명히 밝혀야 될 된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다 그랬거든요. 네. 개헌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허지부지. 예. 근데 이 상황이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안 맞거든요. 예. 40년 전에 한 불과 2달 만에 많은 국민적 토론이 없이 의회에서 당시 국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그게 국민 소득 한 3, 4천 불 시절이에요. 그 무렵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또 여러 가지 모순,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다 어느 정도 조정하기에는 이 헌법이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권력 구조 문제에서 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민주적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제 바꾸는 것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드러났다시피 국회하고 대통령이 서로 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받은 기관이고 또 기관이죠. 네. 이렇게 둘이 충돌하니까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돼요. 예. 그 이것도 어떻게 조정하자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변화에 따른 뭐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이런 문제, 노동권, 네. 환경권, 뭐 이런 등등 복지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적어도 이런 내용 정도는 이번에는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권한이 대통령이 있던 많은 권한이 좀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뭐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적어도 국회가 사후 해제를 건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로 유사시에 그럴 때는 국회의 뭐 동의를 받아서 네. 사전에.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까 뭐 그렇게 조금 몇 가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네. 토론을 해 나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과정이 쭉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대통령이 뭐 국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헌법안은 새로 개헌안은 완성이 되겠죠. 예. 다만 다만 그걸 언제 시점부터 말하자면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그때 그렇죠. 달린 문제겠죠. 그러면 또 시기 관련해서도 일단 그거는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게 또 네. 필요하니까. 예. 예. 처음에 이 대표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만나자고 했을 때 뭔가 어떤 얘기를 꺼내면서 만남을 제안하던가요? 아니 어떤 형도 전화가 온 건 제법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 대표도 시국의 엄중함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이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전화를 주셨고 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1위 유력 주자인데 지금 어쨌든 지지율 자체가 박스권에 갇혔다 30%대 확장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중도층을 공략하겠다고 하면서 연일 이제 우클릭 정책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스권에 갇혔다 하지만 그 박스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 틀림이 없죠. 그것도 이 탄핵 전국에서 이 탄핵을 끌고 가는 또 중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건 틀림이 없고요. 과거에 보면요,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봐도 어떤 당면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어떤 그 이념에 집착을 해서 그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런 적은 없어요. 항상 유연하게 하셨죠. 또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동의를 해주셨고요. 또 뭐 국가의 책임자가 되시려면 뭐 그런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당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약속한 것도 그동안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말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당 자체의 존재의 이유로 할까? 정체성.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또 그런 정책, 키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좀 변경을 하려면 좀 신중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걸 이제 믿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왜 이 정책이라든가 이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을 네. 뭐 초청에다가 토론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면 그 이제 당이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나 실용이라는 어떤 잣대에 갇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국민들의 삶, 그분들의 행복,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나 혹은 정당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조금 본질에 관한 부분일 때는 신중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총리님께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셨고, 뭐 어쨌든 그 쓰임새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도 지금 약간 이제 활동하시면서 공간을 좀 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뭐 그거를 핑계 삼아서 예. 뭐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아까 이야기한 뭐 사법 리스크 문제는 예. 이 대표가 최근에 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조금 사법부를 조금 신뢰하는 뭐 또 결과에 또 낙관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다면 아마 이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옛날보다는 좀 폭이 유연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당신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제 저희들도 네. 만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예. 그 어쨌든 총리님이 지금 그 내세운 게 공존공화국 구성. 예, 그렇죠. 예.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분권 열등 문제니 개헌 문제니 다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당내 경선 관문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대표 체제 1국 체제라는 평가도 있고 비명계 입지가 좁다 보니까 경선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는데 그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당내 그런 어떤 민주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민주당이라는 정치 집단 전체가 예. 국민들한테 신뢰가 높아지면 예. 그거보다도 더 좋은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걸 있다면 각자 하는 것. 지금 뭐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양한 목소리도 내고 또 그게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말하자면 뭐 토론이 되고 그게 또 당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정말 옛날보다는 좀 유연해졌구만. 또 뭐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만. 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대선 얘기를 좀 해서 자꾸 그렇게 끌고 가시네. 예. 생각했는데 하나만 또 예. 여쭤볼게요. 또 그 사실은 대선 경선에 그동안 나오신 적이 없으셨죠? 예. 조금 중간에 한번 2012년인가요? 한번 하다가 뭐 13년인가 뭐 그때 예. 한번 하다가 제가 저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접었던 적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총리님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리고 일단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대구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또 지역주의 타파에도 기여했고 뭐 통합의 아이콘이라는 이제 별명도 붙으신 것 같고 확장성도 갖췄다
근데 이런 평가들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약간 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랑 네. 총리 시절에 네. 뭔가 이렇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런 네. 약간 다소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이제 저한테 대한 뭐 네. 격려나 칭찬의 말씀, 또 저안에 대한 어떤 비판과 네. 또 그런 어떤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뭐 다 적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거는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쓰임새가 있어야 음.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 시기에 제가 할 역할이 뭘까? 또 뭐 있다면 또 제가 그걸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정세적으로. 이것 자체를 어떻게든 간에 반 걸음씩만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드리는 것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뭐 국민들께서 저 녀석이라면 제 친구라면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할 만한 자격은 된다. 그렇게 뭐 봐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다소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때 양평 집거 생활은 이제 청산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 지금도 어떻게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이제 제가 집을 다 그래 옮겼는데 뭐 어떻게 청사를 해요? 예, 거기 있는 거고요. 그동안 조금 부지런하게 출퇴근하듯이 했는데 네. 이제 조만간 서울에 임시 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너무 힘들고요. 예. 밤늦게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때 또 그게 한 2년 2년 정도 됐네요. 하시죠? 2년 네. 됐죠. 예. 그때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뭐 대한 한국의 미래. 예.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저희 세대들은 이제 그래도 그 IT라든가 정부화 시대에 그다음에 혜택을 받고 한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성장기여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 이제 말하자면 이런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말하자면 그 시기를 지내왔거든요. 뭐 자녀를 교육시킨다든가 또 저희들은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봉양의 의무도 아직은 지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예. 그걸 지내왔는데 지금 뭐 모든 집안의 이 자제분들의 이 놓여진 상태를 우리들이 이제 듣고 있잖아요. 한 2년 동안 뭐 그런 참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당장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립 준비 청년 이런 거 이제 젊을 때 부모님들의 도움을 못 받고 어떤 뭐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성장한 청년들이 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려는 뭐 그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돕는 작업도 하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청춘들은 더 힘이 들죠. 예. 하여튼 뭔가 많이 고민도 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외에 이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 뭐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뭔가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뭘 평가를 해요? 근데 유시민 선생한테 내가 예. 그렇게 뭐 말하자면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 뭐 제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거는 뭐 주제넘은 일이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당원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지금은 각자가 가진 생각과 또 각자가 가진 이제 뭐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그림들 이런 이야기를 좀 활발히 하는 게 네. 아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당내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을 다들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주자에 대한 평가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래도 이제 본인의 강점 같은 걸 조금 설명하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황 선생이 계속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네. 당장의 쓰임새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이 갈등의
거의 뭐 내전의 공화국을 네. 어쨌든 공존과 통합의 공화국으로 가자라고 네. 호소하는 데는 뭐 제가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에 막 전적으로 박수를 치고 고함을 쳐주지를 못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 음. 저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리지는 않는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반발짝씩 음. 양보를 하고 한 번 더 냉정하게 이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해달라라고 줄기차게 호소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밥 같은 약간 진국 같은 이제 우리 총리님인데 지금 한국의 정치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또 무엇보다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소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도 힘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정부의 기능 자체가 좀 마비되어서 오는 어떤 불안감도 크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다 함께 안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막 끝갈 데 없이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외치시지만 조금만 더 돌아보시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일자리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죄송하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 함께 이 위기의 시기 극복해내십시다.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는 IMF도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대한민국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김우겸 전 총리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